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무더위 조심해야겠습니다. 낮 기온이 최고 37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습니다. 연일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도 늘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남 화순 야외 물놀이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 12시는 좀 안 됐는데 날씨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정말 날이 뜨겁습니다. 이곳 화순은 오전부터 이미 기온이 30도를 넘었는데요. 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곳 물놀이장을 찾은 가족 단위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한낮 기온이 전남 화순 37도를 최고로 광주와 대구 등 내륙 곳곳이 36도 안팎까지 치솟습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에 찜통더위가 찾아온 건데요. 이 때문에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도 급증했습니다. 어젯밤 경북 성주에선 반일하러 나간 90대 노인이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5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누적 온열 질환자는 1000명이 훌쩍 넘습니다. 기온과 함께 습도도 높아 사망자도 20명에 육박하는 거로 파악됩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온열 질환 사망자는 9명이었는데 올해는 여름이 끝나기도 전에 피해가 크게 늘었습니다. 사망자 다수는 온열 질환에 취약한 고령자로 대부분 야외 활동 중에 변이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각 지자체는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면서 폭염 애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무더위는 다음 주 중반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뜨거운 열기의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발생하면서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선 낮 시간대 활동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남 화순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LH가 발주한 아파트 가운데 지하주차장 보강 철근이 빠진 단지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민간 아파트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오는 10월 말 5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인천 서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같은 무량판 구조로 시공됐습니다. 국토부와 LH 조사 결과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109개 가운데 37개에서 보강 철근이 빠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지하주차장 기둥에 보강 철근이 빠진 전국 아파트 단지 15곳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파주, 운정 등 입주가 이미 끝났거나 현재 입주 중인 단지는 9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직 공사 중인 단지는 6곳인데 이 가운데 설계 오류로 기둥 154개 전체에서 보강 철근이 빠진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발주처인 LH는 7개 단지에 대해 긴급 보강 공사를 진행했고 나머지 8개 단지도 보강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아파트들은 지하주차장 상부에 건물이 없어 주거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불안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토부는 부실 시공 책임을 묻기 위해 발주처인 LH를 포함해 설계와 감리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철저한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모든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고발과 법적인 모든 책임과 인사 조치를 물어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정부는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민간 아파트 300여 곳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안전 점검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실 공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지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카르텔을 부숴야 한다면서 사법적 제재를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주목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를 다시 한번 꺼내들었습니다. 전수조사를 지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설계와 시공, 감리 모든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현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와 부실 시공 등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지난 정권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 사법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례와 관련해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 인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되는 것처럼 교육 현장에서도 교권이 확립돼야 다른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도 보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건 범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학생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어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이 지난 6월 마무리된 만큼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습니다. 또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교원지휘법 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히 논의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네, LH 아파트에 철근이 누락된 걸 두고 정치권의 질타도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건설 이권 카르텔에 주목했고 민주당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반응 전해주시죠. 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간 아파트보다 더 튼튼해야 할 공공아파트가 부실의 주인공이라니 참담하다며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LH를 겨냥해선 지난 정부 때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을 한 차례 실망시켰다며 이번에야말로 대오를 각성해서 청렴하고 유능한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공분양 아파트의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업무 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민주당 박광훈 원내대표는 우편 물류센터에서 폭염 속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으로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조치들이 있는데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서 더 분명하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강화책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죠.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거는 법 이전에 사회 통념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남은 수명에 비례한 투표권 행사가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어제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서 김은경 위원장은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했을 뿐 1인 1표 원칙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의 중학생 시절 아이디어를 왜곡해서 어르신 폄하로 몰아가는 것은 구태적인 프레임이자 갈라치기 수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은 오늘 중앙당사에서 열리고 있는 혁신위 회의에 참석하면서 추가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쟁화 갈라치기는 오히려 김 위원장 본인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남은 기대 수명에 따라 비례적으로 투표권을 주자는 발상은 중학생다운 순진한 생각이라면서도 김 위원장이 이를 받아서 미래가 긴 사람과 짧은 사람이라는 갈등적 표현으로 대비시키는 순간 고도의 정쟁적 주장으로 바뀐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민주당의 어르신 폄하 발언은 처음이 아니라면서 대한민국의 건국과 번영을 이룩한 세대들을 부정하는 망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습관성 모독에 중독된 김은경 위원장에게 민주당이 계속해서 미래를 맡긴다면 민주당 스스로가 폐륜 정당임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 발언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먼저 김한규 원내대변인 얘기 들어보시죠. 취지에 맞지 않게 오해 소지가 있게 보도가 됐다라고 해명하시는 얘기도 했고 당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문제 제기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민주당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김 위원장 발언 취지는 자신은 남은 수명에 비례한 투표권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1인 1표제라서 할 수 없다는 것 아니냐며 해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윤관석, 이성만 의원 신병 확보에 다시 한번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두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이는 앞서 두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구속영장이 자동으로 기각된 지 50여일 만입니다. 현재 국회는 회기 중이 아닌 만큼 두 의원은 별도의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없이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7월에도 무역수지가 1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두 달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큰 폭으로 줄면서 무역 흑자가 이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에 수출이 16.5% 감소한 503억 달러, 수입은 25.4% 감소한 487억 달러로 집계돼 16억 달러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11억 달러 무역 흑자에 이어 두 달 연속 흑자 행진입니다. 다만 수출 감소 폭이 지난달 6%에서 이번 달엔 16.5%로 크게 늘며 10개월 연속 수출 감소가 이어졌습니다. 산업부는 반도체 업황 부진과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단가 하락으로 수출 감소폭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가 지난해보다 15% 늘어 역대 7월 최고 실적을 올렸고 일반 기계와 가전도 수출이 3%씩 늘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마이너스 34%, 석유 제품 마이너스 42%, 철강도 마이너스 10%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EU로 가는 수출이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으나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 폭은 조금씩 나아지는 추세입니다. 수입 부문에서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이 지난해보다 47%나 줄어 무역 수지 개선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는 무역 수지 개선 흐름이 8월에는 여름휴가 등의 영향으로 주춤할 수 있겠지만 9월부터는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자동차와 2차 전지 호조세가 이어지며 흑자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이제 무량판으로 시공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철근이 빠진 곳이 15곳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대통령이 발언을 했는데 전 정부에서 공사한 거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전에 부실 시공을 한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굳이 안 하셔도 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 정부라 하면 지금 입주한 지 5년 정도 된 아파트는 문재인 정부일 테고 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된 아파트는 박근혜 정부일 테고 지금으로부터 15년 된 아파트는 이명박 대통령 때 말하자면 진 아파트일 거고 예. 또는 3, 40년 된 아파트도 있거든요. 전수조사를 다 해봐야 되겠지만 네. 그러면은 뭐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공동주택이라고 이야기하는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다가 집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극단적인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실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당장 부산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이게 철근이 지금 몇 개가 빠졌는데 저도 불안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불안한 국민들의 마음을 좀 안심시키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믿음직스럽고 듬직한 정부의 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전 정부에서 한 거야. 이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뭔 일만 생기면 전부 내 탓은 아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전부 전 정부에서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네. 있습니다. 예. 뒤에 다룰 게 많아서 말씀 듣고 바로 넘어갈게요. 네, 전 정부에서 안전을 굉장히 중시했지요. 그러면서도 이러한 아파트 주거 환경에 있어서 이런 부실 문제가 지금 불거진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는 LH에서 정년 퇴직한 사람들이 또 감리단이나 이런 데 또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원래 이 설계도면하고 시공에 들어와서 또 그 시공을 설계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감리인데 네. 이런 사람들이 이게 전부 다 카르텔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또 특히 안전을 강조했었던 것들이 지난 정부에서 제1가치로 왔는데 네. 이런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안전에 대한 방점을 두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앞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국민이 철저하게 안전에 이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 발언이었고요. 대통령이 앞서 전수조사를 지시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 또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오늘 아침에 또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지금 회기가 28일까지였죠. 지난주 금요일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기가 없는 첫 주 월요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그건 이거는 어떻든 우린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일단은 검찰이 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체포동의안을 다시 이제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검찰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부결됐던 체포동의안에 어떤 내용이 또 추가가 됐는지 아마 보완 수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영장 실질심사에서 아마 네. 가만히 될 테고 8월 15일까지는 국회가 회기가 없습니다. 네. 지금 휴회 중이거든요. 8월 16일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결산 국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뭐 불가피하게 네.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에서 어떻게 공식적으로 대응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지금 무소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무소속입니다. 근데 당으로서는 어쨌든 이 두 분이 구속이 되면 그 연결돼 있는 다른 의원들도 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리라는 뭐 법이 없지 영향이 않습니까? 없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은 법원에 아마 좀 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의 여러 가지 역할이 제한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역할이 제한적이다는 그렇습니다. 그 정점에는 송영길 대표가 있잖아요. 네. 송영길 대표가 본인의 문제고 본인이 당대표를 나왔는데 본인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다 본인이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요. 네. 그런데 이 두 분을
이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송영길 대표로 향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회기 기관인데 또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또 검찰도 이 수사를 마냥 끌고만 갈 수가 없을 거예요. 다른 사건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를 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근데 부결됐던 걸 비회기 기관에 이렇게 청구했던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이 사실 궁금해가지고 국회 관계자한테도 여러 번 물어봤거든요. 없을 왜냐하면 겁니다, 아마. 그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어쨌든 회기 중에 바로 구속 절차를 밟을 수 없게 한 건데 그러면 비회기 기관에 또 청구하면 그거 자체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이제 3권이 분립돼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부가 3권이 분립돼 있고 그리고 서로 독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뭐 정치적 이유가 있었던지 간에 국회에서 이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입법부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말하자면 수사기관이 존중은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비회기 기간에 한 번 부결됐던 사안을 다시 체포영장을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 네. 이런 측면에서 삼권 분립의 취지에 좀 어긋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지금 검찰이 윤석열 정부가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실적과 성과를 내겠습니까? 아니면 산자부, 노동부, 환경부, 대통령실이 나서서 또는 국무총리가 나서서 윤석열 정부의 실적과 성과를 내겠습니까? 지금 실적과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더더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대통령의 같은 과, 같은 친구, 같은 동기를 사무총장에 앉히고 또 이동관 많은 언론인들과 많은 국민들이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눈으로 보내고 있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보내가지고 선거를 앞두고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를 내보이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결국은 검찰 권한의 행사를 통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경쟁하는 야당을 말하자면 어떻게 좀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검찰 공화국적 측면에서 검찰권을 좀 남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일각의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은 검찰의 오늘 이제 구속영장 재청구 문제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비판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도 저희들이 봅니다. 상권 분립을 제대로 이거를 기능을 못하게 무력화시킨 게 민주당이에요. 아니 본인들이 당당하고 문제가 없으면 법원에 가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곧 상권 분립 정신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원도 못 가게 입법부에서 가지 못하게 이재명 대표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을 한 거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상권 분립 정신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검찰이 예를 들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수사를 했다 그러면 법원에서 기각이 됩니다. 지금 기각된 거 많이 있잖아요. 네. 왜 그걸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당연히 입법부가 하면 안 되는 일을 자연스럽게 해놓은 겁니다. 지금 거대 의석을 가지고 민주당이. 그래서 상권 분립 위반을 한 것이 거대 제1야당인 민주당이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 비회기 기간에 검찰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면 가서 전 받는 게 오히려 민주당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의식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죠.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죄가 있으면 벌 받고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행사하는 검찰권이 과연 공평무사하고 말하자면 공정하게 엄격한 잣대로 진행이 되고 있냐, 행사가 되고 있냐, 이러한 문제의식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이야기해가지고 했는데 기소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허위이력, 허위경력 또 이력과 경력을 부풀려가지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이런 이제 형사법 그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조사도 안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가지고 수사도 안 합니다. 공흥지구 수사도 안 합니다. 장모 사기를 오히려 당했다 그랬는데 오히려
재질이 아주 좋지 않은 사기죄로 재질이 아주 좋지 않은 범법 행위를 통해 가지고 구속이 됐는데도 언급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해 가지고 영장 청구하고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또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는 전혀 수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이게 검찰 권한의 행사가 검찰 수사가 공정하냐라는 문제 제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그 집권 여당이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같은 기준과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하면 우리 전 의원님 가짜 뉴스 만들 수도 있어요. 네.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 수사했잖아요. 네. 문재인 검찰 때 그거 다 알면서도 일부 안 했다는 게 전번에 뉴스에서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정말 가짜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공평하냐 안 하냐, 문제가 있느냐 안 하냐, 이 판단 법원이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을 가야 돼요. 이거를 민주당이 방탄으로 막은 거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검찰은 속도도 내야 되고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송영길 대표를 불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 이 관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지요. 다시 또 회기 기간에 나가면 또 방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영원히 일당으로 있는 이상 못할 거예요.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정치적 방탄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상권 분립되어 있는 또 검찰이 부당하게 또 아주 편파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그걸 법원에 가서 판단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야당이 문제 제기만 하면 가짜 뉴스로 몰아붙이는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네. 조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수사도 안 해놓고 어떻게 기소를 합니까?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받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가지고 허위 이력과 허위 경력, 수상실적 부풀리기 이것도 죄라면 죄다라고 이미 인정을 한 죄에 대해서도 이게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죄 아닙니까? 수사합니까? 공공지구 수사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검찰 권한이 공평무사하게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검찰 권한이 행사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수사 안 했지 않습니까? 정권에서 다 수사를 했습니다. 공공지구 수사했습니까? 아니 문재인 정권에서 다 봤잖아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를 못한 것은 그러면 알겠습니다. 거기 무능한 예. 거지요. 저희가 과거 얘기로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 주제를 마무리해야 될 때 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주제가 불리하니까 우리 전 의원님이 기술적으로 다른 거로 이전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그렇게 유리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좀 크고 작은 구설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 논란이 됐는데 영상으로 준비가 돼 있나요? 네. 아마 자녀의 얘기를 옮기는 과정에서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준비된 것 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둘째 애인 22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그다음에 엄마 나이로 여명까지로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투표권을.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에게 1표를 주는 선거권이 있으니까 하늘 수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투표장에 청년들이, 젊은 분들이 나와야 그 의사가 표시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했던 기억이 나요. 네, 저희가 최대한 길게 들려드렸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판단을 하실 거고요. 일단 의원님.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표의 등가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이야기대로 하면 세금을 많이 내거나 국가의 기여도가 높은 사람은 표가 100표, 1000표씩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적게 내거나 국가 기여도가 낮은 분들은 네. 아예 표가 없거나 주지 말아야 되고요.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혁신위원장의 말은 굉장히 중한데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런 게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요. 네. 2011년에 조국 그 트위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1년에 부모님이 투표를 못하게 여행을 보내드렸다는 트위터 메시지에 진짜 효자라고 답변을 했었어요. 아니 이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데 네. 여행 가는 거로 주권을 팔아먹도록 그 아들에 대해서 박수를 쳤단 말이에요. 노인들 투표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청년들한테 이렇게 설득을 했다. 그러니 민주주의 제대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또 그 전에 정동영 대표 뭐라고 그랬어요? 노인들 투표하시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유시민 전 의원도 나이 들어가면 뇌세포가 많이 죽기 때문에 좀 어르신들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게 적다. 그렇기 때문에 망각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망언들을 했었거든요. 예. 이게 민주당이 조국의 우리나라의 그 산업화나 국가에 오늘날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었던 분들에 대한 예우 정신이 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다가 보니 이러한 막말을 하는 것이죠. 오로지 내 지지층은 청년층이다라고 보고 갔던 거고 거기에 대한 투표에 동료를 하다가 보니까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굉장히 부적절한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뭐 해명은 중학생의 아이디어를 소개하면서 청년 정치에 참여를 독려한 거다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전체 맥락을 들어보면 취지를 뭐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듣기에는 아마 네. 다른 분들도 전체 맥락을 들어보면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아마 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표현이라든지 이게 뭐 미래가 짧은 뭐 이런 이게 이제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하죠.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부족한 발언이었고 또 실망스러운 발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 지역구에 가면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부산이라는 험지에서 열심히 댕기다 보면 그래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전재수는 막 일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다 이래가지고 저를 지지해 주시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 이야기를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나이 드신 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폄훼하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해 주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리고 굳이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어떤 이분이 정치하시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대학 교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 메시지와 정치적 발언 이런 것을 표출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서투른 것 같아요. 아니 젊은 청년들이 투표 많이 해야 된다. 자신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을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되게 부족하고 참 많이 아쉽다. 네. 그리고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에요. 예.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좀 발언 좀 신중하게 하시라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이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 초선 의원들을 코로나19로 학력 저하 겪는 학생에 비유했던 적도 있습니다. 정당의 혁신은 정당을 알고 정치를 아는 분이 해야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 보호를 위한 보호 혁신을 위해서 이런 분 모셔오다가 보니까 사고가 나는 것이지요. 네. 지금 민주당의 혁신 대상은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거나 네.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정말 정치를 아는 분 모셔와 달라고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면 이런 사고가 안 날 거예요. 예. 아마 여기에는 이 혁신 속에는 혁신이 아니라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 인선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 여당은 물론이고요. 당 내에서도 사실 혁신위 자체에 대한 비판이 많은 상황에서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여러 발언으로 논란이 되니까 이 혁신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냐, 뭐 존립에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미 그 당내 정치적 동력, 정치적 에너지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소진된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애초에 이 혁신위원회가 출범을 할 때 당내에서
혁신위원회가 가지는 권한과 책임이 어디까지냐, 무슨 일을 할 수 있냐, 이것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없었습니다. 네. 거기다가 출범을 하고 난 뒤에 혁신위원회가 과연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그 일정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생적 한계도 있죠. 그런 상태에서 출발해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도 제대로 안 정해졌죠. 거기다가 또 이 혁신위원장 개인의 어떤 정치적 역량의 문제까지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당에서 어떤 혁신과 관련된 정치적 동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소진이 되고 그리고 활동 시한을 정기국회 전까지로 한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잠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정기국회 전까지는 몇 주 안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죠. 9월 1일 날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정치적 동력이 또 상당히 좀 떨어진 상태고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이렇게 평가는 좀 이제 좀 가혹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혁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당이 살아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지금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표를 얻는데 젊은 층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요즘 젊은 2030 세대들이요.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 또 위대한 이 대한민국에 대한 세계의 12강국에 대한 이런 자부심들이 크잖아요. 네. 아니 요즘 젊은 우리 2030들 다 배낭 메고 해외여행 다 갑니다. 네. 그리고 외국 나가서 결코 미국이나 유럽의 그 누구한테도 주눅들지 않는 당당함을 갖고 있는 게 2030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표를 얻기 위해서 갈라치기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결코 혁신에 성공할 수 없는 그러한 지금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예. 면에서 참 맛있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당의 혁신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띄운 건데 뭐 죄송하지만 내일부터 안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는 노도 아닙니까? 어떤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차피 한 달 남았습니다. 예. 한 달 중에 이제 오래 하십시오. 예, 9월 1일까지니까 예. 어차피 8월 15일까지는 사실상 이제 국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휴가 시즌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또 인위적으로 뭐 활동 시한이 남아 있는데 그 활동을 종료한다든지 그것도 또 다른 이제 논란거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정치적 발언과 정치적 메시지를 낼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동안 해왔던 거 좀 정리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혁신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 이 혁신위원장이 또 직접 해명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마지막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주에 지명이 됐고요.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 첫 출근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 그런 영역이다. 다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는 정확한 진단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를 그 방송 탄압위원장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 같아요. 네. 전 시작도 안 했는데 정말 너무 과한 공세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옛날에 어떤 일을 했는지 또 민주당이 지금 공격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지 지난 5년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동관 위원장이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공영방송의 정상화예요. 네. 결코 저희가 장악해서도 안 돼요. 민주당이 장악해서도 안 돼요. 여기를 중립지대로 놓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을 하려고 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방송 탄압, 아니 이동관 위원장이 언제 방송 탄압을 해가지고 방송 탄압 위원장이라고 이렇게 지금 아주 딱지를 붙이는 거죠. 네. 저는 아주 민주당의 고약한 지금 정치가 지금 재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발언도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래픽이 아까 있었는데 어떤 정당이나 과거 선전 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언론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이게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이 있다는 거냐. 그랬더니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지금 언론이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언론계에 종사하는 현업에 종사하는 모든 언론인 단체들이 7개 언론인 단체죠. 한국기자협회, PD협회, 영상기자협회 등등 해가지고 모든 현업에 종사하는 언론 단체들이 전부 반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한 인식인 것이죠.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동관 지금 내정자가 방송통신위원회 내정자가 2009년도 6월 달에 청와대에 있을 때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있을 때 브리핑한 거를 보면 이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 음주 운전자에게 차를 맡긴 것과 같아. 자신은 바르게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비틀거린다. 이런 식으로 또 언론을 비하하는 발언도 이미 한 15년 전에 했죠. 그리고 오늘 이 출근하는 길에 이 공산당 신문과 공산당 방송을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에 공산당 신문과 방송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곧 뭐냐면 윤석열 정부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을 그냥 공산당 신문이고 공산당 방송으로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언론에 대한 인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제가 좀 추천해 드릴까요, 의원님? 아니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아니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 사람 안 썼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15년 전에 이미 이명박 정부 때 이미 국민적 평가가 다 끝이 난 분, 더더구나 무슨 방송 장악을 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때 방송을 장악하고 방송을 사찰하려고 했다라는 의혹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고, 그리고 그중에는 국정원 사찰 문건을 통해서 사실로 밝혀진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언론인들 해직이 있었죠. KBS 사장 해임건이 있었죠. PD수첩 제작진을 구속 수사한 적도 있었죠. 국정원을 통해 가지고 언론사 사찰하고 지방선거 개입했다라는 그 의혹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사찰했다라는 의혹도 있고, 정부를 비판하는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인을 퇴출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고, KBS 내에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들을 색출하고 MBC 선거기획당 같은 경우는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성향을 분류해라라는 이 지방선거 개입 의혹까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가족 비리 의혹도 있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 의혹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이러한 의혹을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방송, 신문에 대해서 공산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뭐 하나 제대로 확실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깨끗하게 의혹이 해소되거나 해명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적격 인사라고 저희들이 주장을 합니다. 더 중요하게는 얼마 전에 모 언론사에서 의혹을 제기를 했더니 또 고소고발해버립니다. 언론사거든요. 언론사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보도를 하는데 또 고소고발을 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저는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반 정도 안에 마무리해 주시면.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청문회에 와서 얼마든지 따지시기 바랍니다. 그 청문회 장이 열려 있으니까 거기 와서 좀 다투셨으면 좋겠고, 그동안 예를 들면 TBS 같은 경우 김어준 씨가 진행을 했는데 공정했었습니까? 서울시에서 움직이는 공영방송입니다. KBS, MBC가 공정합니까 지금? 이거 잘 알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얼마나 고대영 사장 쫓겨났지요? 소송해가지고 무혐의 판정받았습니다. 강기영 이사 쫓아낼 때 2,500원 아침 김밥 싸먹은 걸 가지고 쫓아냈어요. 강의실까지 쫓아가가지고 데모를 하고 교회 앞에 가서 데모를 했잖아요. 쫓아내야 한다고. 이거 했던 게 문재인 정부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방송 장악했던 게 어떤 정권이었습니까? 문재인 정권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공영방송이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공영방송의 사장들을 임명하는데 여당이 7명, 야당이 6명 공동으로 추천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사장을 세우자라고 법안을 내놨다가 집권하자마자 이 법안을 폐기시켜버렸어요. 왜 그랬냐? 방송 장악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앞으로 윤석열 정부도 방송을 장악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통위원장이 오면 이러한 제도의 틀을 저는 새롭게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공격의 포인트를 가질 수 있는 지점은 없다. 왜? 본인들이 공영방송을 장악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공영방송의 노조들이 민노총에 가 있는 게 정상입니까? 민노총이 정치 집단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청문회를 열어서 그런 부분 따지시고 또 의혹 있는 건 따지는데 청문회에 일단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판단에 맡기시라는 거예요. 청문회 들어갈 거고요. 방송 장악할 의도가 없으시다면 이동관 내정자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가 한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도 의원님의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전달되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천일정 의원,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을 해임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건의했습니다. 감찰 과정에서 부실 대응이 드러난 최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조치 요청도 이번 주에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휘 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실무진만 꼬리 자르기 식으로 징계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지휘 고하를 막론할 것이며 정무직도 예외로 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곧바로 최고위급 공직자 5명이 거명됐고 주말이 지나자마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주례회동에서 차관급인 이상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한 겁니다. 앞서 국조실은 하천범람의 원인으로 시공사의 부실한 임시제방을 꼽으면서 행복청이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청장은 정무직으로 징계 조치를 할 수 없어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해임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총리의 건의 내용을 들은 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와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정의영 흥덕경찰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에 대한 인사조치도 이번 주 내로 밟겠다는 뜻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국조실은 김교태 충북경찰청장은 이번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역시 인사조치 검토 대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국조실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선 인사조치 요청 대상이 아닌 선출직을 제외했지만 검찰 수사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국무총리가 인사조치를 건의하고 예고한 사람들입니다. 지하차도 참사 당시 책임이 있다고 거론됐던 기관과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디는 기관장의 책임을 지고 어디는 부기관장이 인사조치 대상에 올라서 좀 헷갈립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은 공무원 같지만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다릅니다. 앞서 보신 대로 행복청장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행정부지사는 행안부 장관이 그리고 청주부시장은 시장이 쥐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각각 청장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사람들이 빠졌습니다. 청주시와 충청북도를 책임지는 시장과 지사입니다. 자치단체를 이끄는 사람들이라서 참사 이후에도 기자들이 쫓아다니기 바빴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책임자이신 지사께서 심각성을 좀 너무 늦게 파악하셨다라는 이제 비판이 있어요.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게 지금 골드타임이 짧은 그런 상황에서 전개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임시 제방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효력을 또 생명을 부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현장에 있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과 지사는 선거를 통해 투표로 뽑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총리라도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해임하거나 인사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들으신 발언이 논란이 돼도 달라지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참사 대응 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36명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서도 지사와 시장은 또 빠졌습니다. 간부급 공무원 12명이 포함됐을 뿐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다만 고발 대상에 지자체장이 없다는 점, 그리고 경찰의 문책성 인사에 충북경찰청장은 빠지고 서장만 포함한 게 과연 적절했는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지명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정부 과천청사 부근에 마련된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언론 장악 논란에 대해 언론은 장악될 수 없고 장악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말했는데요. 이 후보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 언론 장악 논란에 대해서 뭐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된다,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무책임하게 가짜 뉴스를 퍼날른다든가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에 바탕한 논리나 주장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본 영역에서 이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싸게 팔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담은 안내문을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들에게 보냈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소매업자 준수사항으로 술을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해왔는데요. 이번 유권 해석이 업계에 전달되면 식당과 마트의 술값 할인 경쟁도 본격화할 거로 보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안내문에서 비용 손실분을 공급자에게 전가하거나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술값을 할인하는 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초로 5개 노선이 지나는 환승역이 된 김포공항역. 극심한 혼잡도로 인해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9호선 출근 시간대 열차 운영 횟수를 4회 늘렸지만 대책 시행 첫날 시민들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얼마나 나아졌는지 윤웅성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9호선 김포공항역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서울시가 열차 운행 횟수를 늘린 첫날인데요. 실제 효과가 있을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5호선과 김포 골드라인, 서해선에서 9호선으로 갈아타려는 승객들이 끊임없이 내려옵니다. 바로 옆 공항철도까지 도착하자 승강장은 말 그대로 발 디딜 틈이 없어집니다. 지금 이제 서해선 개통이랑 이런 것까지 이제 맞물려가지고 지금 보시면 승강장에도 이렇게 사람이 계속 이제 많이 들어차고 있어요. 그래서 증편이 돼도 지금 그렇게 큰 체감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줄지어 서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탑승하며 열차 안도 붐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급행열차 출발역부터 앉을 자리를 찾기 힘들고 다음 역, 그 다음 역 승객이 계속 더해지면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도 어려워집니다. 한 달 전쯤 서해선 연장 직후 YTN 취재진이 9호선을 찾았을 때와 비교해보면 전보다는 혼잡도가 낮아진 것 같기는 한데 확실히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9호선 전동차는 6량에 불과해 최대 연량인 다른 전철보다 인파가 밀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급행과 일반 열차 운행을 각각 2회씩 증편했습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5,000명 넘게 더 태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이용자 대다수는 나아진 점을 당장 찾기는 쉽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일반 열차보다 더 혼잡한 급행열차 운행 횟수를 늘리는 데 집중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판이 조금 증가를 한다던가 열차 운행 횟수를 좀 늘리는 방향이었으면 좋겠어요. 서울시는 내년 중순 투입할 계획이었던 신규 전동차 8편 가운데 최소 5편을 올해 말까지 조기 투입해 배차 간격을 더 촘촘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인기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 지난해 주 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이후 재판에 넘겨지며 직위가 해제됐습니다.
수업 시간에 주 씨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돌발 행동을 하자 친구를 사귀지 못할 거라고 한 발언이 아동학대 논란에 휩싸인 건데요. 그런데 교육당국이 해당 특수교사를 오늘부터 복직시키기로 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규명 단계에 있는 사건인데도 재판에 갔다는 이유로 교사가 직위 해제되는 건 과하다. 특수교사들에게 억울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현직 특수교사는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버스에서 지적장애 제자가 본 대변을 손으로 주워 담으며 일하는 게 특수교사의 현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한 주호민을 공개 비판한 건데요. 실제로 학부모와 교사 80여 명은 해당 특수교사에 대한 선처를 바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에 대해 주호민 작가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올린 내용인데요. 녹음을 통해 확인한 당시 상황은 단순 훈육으로 보기 어려웠다. 특히 아동학대는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교사에 대한 조치가 어렵고 사법기관 수사를 통해서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해 고민 끝에 경찰을 찾았다며 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장 이번 달 28일 해당 특수교사에 대한 공판이 예정돼 있는데요. 아동학대인지를 가리는 법적 공방 더욱 치열하게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는 가운데 개막 전날부터 참가자들이 온열 질환을 보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 6시 기준 남성 5명과 여성 6명 등 참가자 11명이 발열과 고열, 탈수 등 온열 질환을 보였습니다. 잼버리 조직위는 폭염을 막기 위한 덩굴 터널과 그늘 시설, 폭염 대피소를 마련해 더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 청계천에서 물고기가 집단으로 폐사해 서울시가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청계천 황학교 인근에서 물고기 수백 마리가 폐사한 채 발견돼 수거했습니다. 공단은 최근 서울에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려 하수 관로가 넘쳤고 이때 하수가 청계천에 유입되면서 물고기가 폐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8월의 첫날인 오늘 찜통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낮 동안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5도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요. 전남 화수는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이 우려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피서객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중부와 전북 내륙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가 되겠고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 35도,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앞으로도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폭염이 길게 이어지겠고요. 무더위 속에 내일은 충청 이남 지방에, 모레는 남부 내륙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1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